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우리 셋은 문 쪽을 바라보며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런 동안에도 그 목소리는 반복되었다. 삐군, 어서 나와. 널 위해 주먹밥 만들어 왔어. 그리고 마침내 문이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문 너머에 있는 녀석은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올 생각인 줄 알았다. 나는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할까를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전속력으로 도망쳐. 스님들은 본당이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도망쳐. 본당이 어디지? 이제는 여기서 어떻게 도망칠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 이윽고 녀석은 문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무기질적인 목소리로 말하면서. 그리고 그대로 조금씩 벽을 따라 왼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일정 시간 그렇게 한 뒤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는 반복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난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있는 벽 쪽에는 틈이 벌어져 있다. 그리고 그 녀석은 지금 그곳으로 천천히 향하고 있었다. 만약 틈새로 안이 보인다면? 만약 안에서 그 녀석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렇게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는 두 사람을 데리고 서둘러 방 한가운데로 이동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동했다. 심장 소리조차 멈추라고 생각했다. 놈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다. 아니, 여기 있는 걸 이미 눈치챘을지도 모르지만 공포로 이가 딱딱거리기 시작한 나는 내 손가락을 힘껏 깨물었다. 그리고 나는 틈새가 있는 곳에 다다른 녀석을 보았다. 달빛에 비친 녀석의 얼굴을, 지금까지 소리로밖에 느낄 수 없었던 녀석의 모습을. 새까만 얼굴에 가늘고 긴 흰자위만이 묘하게 도드라져 있었다. 그리고 몸에 닿는 줄 알았던 그 소리는 그놈이 머리를 벽에 박고 있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 녀석의 얼굴이 한순간 벽 틈새에서 사라졌다. 밖에서 몸을 뒤로 젖히고 있겠지. 그리고 그 직후 엄청난 기세로 벽에 부딪힌다. 벽에 부딪히는 순간에도 흰자위가 드러나 있는 그 녀석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가위 눌리는 것과는 달라 몸부림치고 있었으니까. 그저 본 적 없는 광경에 눈을 빼앗긴 것뿐인지도 모르겠다. 그 기세로 머리를 벽에 부딪히면서도 담담하게 말하는 녀석은 완전히 살아있는 인간과는 거리가 멀었다. 결국 녀석은 우리가 보이지 않았는지 틈새에서 잠시 머리를 부딪힌 후 다시 왼쪽으로 이동했다. 내 머릿속에서 잔상이 소리와 싱크로되어 그 녀석이 밖에서 머리를 부딪히는 모습을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솔직히 그 녀석이 얼마나 거기 있었는지 나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잔상과 현실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녀석이 없어져서 조용해진 후 3명 모두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한다. A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B는 공포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고, 그리고 나는 잔상 속에서 연장전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A가 나를 빛이 있는 장소로 데려가려고 팔을 잡았을 때 몸이 완전히 굳어 있어서 순간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진심으로 사후 경직인 줄 알았다고. B는 겁에 질려 이를 악물고 잇몸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A만은 역시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녀석은 거기서 멀어질 때 까마귀처럼 하고 괴성을 지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목소리는 A만 듣고 있었다. 그 녀석의 2번의 습격에 의해 그 후에 우리들의 긴장의 끈이 느슨해지는 일은 없었다. 그렇게 밤이 길다고 생각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초췌한 얼굴을 본 것도 보여준 것도, 물론 사람이 아닌 모습을 본 것도,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틈새로 빛이 비쳐들어와 날이 밝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참새 울음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민가의 생활음도, 모든 것이 내 심장을 꿰뚫는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다. 본격적으로 햇빛이 안으로 들어왔을 무렵 멀리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는 바로 근처까지 와서 오두막 뒤로 돌아가 입구 앞에서 멈췄다. 숨을 삼키고 있는데 덜컹거린 소리가 나더니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그곳에 서 있던 것은 스님이었다. 스님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자 한순간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잘했어. 열심히 했어. 그렇게 말했다. 그때 스님의 눈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실로 다정한 눈이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나이를 잊고 펑펑 울었다. 스님은 우리의 땀과 소변이 범벅된 오두막 속으로 주저없이 들어와 우리의 어깨를 한 사람 한 사람 껴안았다. 그때 스님 승복에서 왠지 그리운 향냄새가 나고, 아, 우린 살았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어린아이처럼 물었다. 잠시 후에도 일어서지 못하는 나를 보고 스님은 아저씨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부축받으며 전날 있었던 단독주택으로 향했다. 도중에 갈 때 보았던 큰절 옆을 지나갔는데 그때 우리 셋은 비명을 들었다. 낮게, 그리고 갑자기 높아지며 외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집 현관에 도착하자 A가 귓가에 속삭였다. 아까 그거 여주인 목소리 아니야? 설마 했지만 확실히 여주인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지쳐 있었다.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현관에 나온 여자가 굉장히 불쾌한 듯이 우리들을 내려다보며 당장 목욕하세요 라고 말했다. 뭐 어쩔 수 없지. 왜냐하면 우리는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났으니까. 그리고 우리 셋은 사이좋게 목욕했다. 무서웠다. 갑자기 혼자가 될 용기는 없었다. 목욕을 하고 나오니 낯익은 방으로 안내되어 그곳에 세 장의 이불이 깔려 있었다. 먼저 자라는 뜻인 듯 했다. 이곳은 안전하다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고 극도로 피곤했던 탓도 있었다. 아니, 머리보다 먼저 몸이 움직여서 우린 이불에 얼굴을 묻고 그대로 진흙처럼 잠들었다. 나는 잠에 빠져들면서 전혀 상관없는 일을 생각했다. 일어나면 친구한테 우리가 간다고 전화해야지. 여행 준비로 가득 찬 채 대기하는 친구 2명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을 뻔했다는 것을 모른다. 물론 여행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보니 오두막에서 나올 때 나는 B에게 물었다. B야, 이젠 안 보이지? 그러자 B는 확실한 어조로 대답했다. 안 보여. 살았구나. 고마워. 우리는 살았다. 그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 후 눈을 뜬 우리들은 사건의 진상을 스님에게 듣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두려움과 신념의 강함이 가져온 기괴한 현실을 알게 된다. B가 본 것, 내가 본 것, A가 들은 것, 그것을 모두 알고 우리들은 다시 도망치기로 결심한다.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A를 여느 때처럼 두드려 깨우고 우리들은 스님 앞에 3명 정좌했다. 여러분, 어제는 정말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무사히 퇴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스님은 상냥하게 웃었다. 우리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몰라 애매한 미소를 스님에게 보냈다. 묻고 싶은 것이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스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당신들에게는 전부 이야기해야겠군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다. 스님은 집을 나와 우리들을 데리고 절 쪽으로 향했다. 돌계단을 오르는 도중 B는 두리번 주위를 경계하는 몸짓을 보였다. 그것에 이끌려 나도 어제 본 녀석의 모습을 떠올리고 같은 행동을 했다. 그것을 눈치챈 스님은 우리에게 물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어때요? 괜찮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도 괜찮아요. 그 대답을 듣자 스님은 생긋 웃었다. 큰 절에 도착하자 이곳이 본당이라고 했다. 스님의 뒤를 따라 절 옆에 있는 부엌문으로 들어가 조금 전까지 있던 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으로 안내받았다. 스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 B는 안절부절 못하며 몸을 떨기 시작했다. 잠시 후 스님은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 앉았을 때 이번 일의 발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상자를 열었다. 셋이 고개를 뻗어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목이버섯이 까칠까칠하게 건조한 것 같은 검고 작은 물체가 솜에 쌓여 있었다. 자세히 보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순간적으로 떠올렸다. 옛날에 내가 아직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장롱 서랍에서 소중하게 나무 상자를 가져온 적이 있었다. 그리고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게 보여주었다. 상자 안에는 솜에 쌓인 검고 작은 물체가 있었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물었다. 이건 말이야, 탯줄이야. 엄마와 네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야. 난 어린 마음에 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했다. 눈앞에 있는 그 물체는 그때 본 탯줄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이게 뭐예요? 탯줄입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난 본 적 있어. 나도. 여러분 부모님이 보여주셨겠지요. 이런 건 소중히 간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 탯줄도 소중히 보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어머니의 태내에서는 부모와 자식은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인연이나 출산의 기념으로 그것을 소중히 하는 분이 많습니다만 탯줄에는 여러 가지 전설이 있어서 옛날에는 그것을 믿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전설이요?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런 전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은 미신으로 말할 뿐입니다만. 그렇게 선언을 하고 스님은 탯줄에 관한 전설을 가르쳐 주었다. 주로 아이를 지킨다는 의미가 있지만 해석은 다양하다. 아이가 구사일생의 큰 병을 앓았을 때 다려 먹이면 생명이 살아난다거나 아이에게 주면 그 아이를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지킨다는 것이 있어 부모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데에서는 공통적인 것 같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하는 얼빠진 대답을 했다. 스님은 한숨을 돌리더니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한 가지 이 마을의 옛날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이번 일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스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부터 스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꽤 길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탯줄에 얽힌 전설을 깊이 믿고 있었습니다. 지역 특성상 이곳에서는 옛날부터 어업을 생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부의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철이 들 무렵부터 부모와 함께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게 지극히 평범한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획은 위험한 일이며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은 짐작하고도 남았지만 그것은 깊고 괴로운 것이었을 겁니다. 어머니들은 언젠가부터 아이에게 부적으로 탯줄을 갖게 합니다. 바다에서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도록, 그리고 행방불명된 내 아이가 자신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방불명이요? 그렇습니다. 아직 몸집이 작은 아이는 파도에 휩쓸리는 일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실종된 아이는 며칠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며칠이고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부터인가 아이에게 갖게 하는 탯줄에는 생전에 나와 아이가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자식이 어디에 있어도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탯줄과 생명줄의 역할로서의 의미를 품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본래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부적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작 위험이 일어났을 때 생명줄로서의 의미도 있다. 엄마는 어떤 심정으로 아이를 보냈을까? 실제로 탯줄을 가지고 있던 아이가 실종돼 무사히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가 돌아왔다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한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이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급기야 미쳐버렸나 하고 동정마저 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바다에서 아이를 잃은 것은 3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떠내려가서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건 아닐까요? 글쎄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아이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머니는 그 사람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보여줄 테니 기다려달라고.